한 국제선 승무원이 가장 먼저 포착했습니다. 기내에서 보인 작은 행동들, 그리고 도착지에서 마주한 낯선 질서. 몽골의 한 도시가 놀라울 정도로 한국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 뒤에는 거대한 투자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십 년 전 한국으로 향했던 젊은이들이 남긴 기록과 습관, 그리고 그들이 신념처럼 붙들었던 일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만 이런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7회째입니다. 수십 개 나라를 오가며 하늘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제 직업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몽골 승객이 기내식을 받으며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억양, 정확한 발음. 마치 서울에서 자란 사람 같았죠. 처음엔 유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승객도 그 뒷자리 승객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한 승객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인천 명동 쪽에 계세요? 저기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비행기 한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울란바토르 노선을 탈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그래서 이번 체류 기간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거리를 나서보기로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한국 노래를 틀고 있었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2000년대 발라드를 가사까지 따라 부르면서 운전하고 있었죠. 한국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죠. 한국에서 5년 살았거든요. 그는 경기도 안산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차량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고 정비 기록을 노트에 남긴다고요. 기록이 있으면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는 분명 북적였지만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 있었어요. 가게 앞줄은 질서정연했고 정비소 앞에는 공구가 종류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간판이었습니다. 빠른 정비 마이너스 정확한 시간. 깨끗한 세탁 마이너스 24시간 서비스. 신선한 재료 마이너스 매일 아침 준비. 모두 한국어와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몽골 청년이었습니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한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나? 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 가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젊은 몽골 청년이 한국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점주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일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아침 8시 출근이면 7시 50분엔 작업복을 입고 있죠. 정리도 철저하고 모든 기록으로 남겨요. 그가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제 교과서예요. 한국에서 메모한 거요. 그 순간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이 먼저 들어와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한국 기업보다 먼저 온 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저희예요. 그 말은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배웠어요. 먼저 기업이 진출하고 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가 확산된다고요. 그런데 이 도시는 그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변하고 문화가 먼저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그 뒤를 따라온 거였죠. 거리를 더 걸을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정비소 기술자는 한국식 안전수칙을 벽에 붙여놓았고 마트 점주는 재고 관리를 한국식으로 운영했어요. 세탁소 사장은 고객마다 세탁 기록을 따로 보관했죠.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고객이 다음에 와도 같은 품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신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품질을 유지하는 태도. 그게 한 사람씩 한 가게씩 이 도시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수많은 도시들 중 어디에서도 이런 변화는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자기 땅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걸까요?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걸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며칠 더 머물면서 이 도시의 비밀을 그리고 한국이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아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정비소였어요. 입구에는 오전 9시 정확히 오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실제로 9시가 되자마자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았어요. 정비소 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구는 크기별로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오일 하나 흘러내린 흔적이 없었죠. 벽면에는 작업 순서가 한국어와 몽골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안전장비 착용 차량 확인 고객 설명 작업 시작. 사장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차량 번호를 적더니 고객에게 예상 시간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2시간 걸립니다. 12시에 오시면 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역시 한국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죠.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게 뭐예요? 제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정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부터 해요. 공구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대를 닫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죠. 그가 벽면을 가리켰어요. 저건 한국 공장에서 베껴온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실수가 줄어들거든요. 정비소를 나와 작은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다른 마트와 달랐어요. 과일은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가격표는 한글과 몽골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계산대 옆에는 영수증 보관함까지 있었습니다. 점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뭘 기록하세요? 재고요. 어떤 상품이 언제 많이 팔리는지 적어요. 그래야 다음에 재고를 정확히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녀도 한국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였죠. 한국 직장에서 배운 게 뭐예요? 기록하는 습관이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요. 입고, 출고, 불량품까지. 처음엔 귀찮았는데 나중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었고 페이지마다 한국어 메모가 빼곡했어요. 이게 제 보물이에요. 한국에서 적은 거요. 두 번째로 본 노트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본 것과 똑같이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오후에는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세탁소 사장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고객이 옷을 맡기면 사진을 찍고 특이사항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왜 사진을 찍으세요?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고요. 그리고 고객이 다음에 와도 같은 방식으로 세탁할 수 있죠. 그 역시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섬유 공장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책임감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져요. 실수하면 변명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엔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가 서랍에서 또 하나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매뉴얼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 적었죠. 세 번째 노트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식당, 빵집, 휴대폰 수리점, 작은 사무실까지. 놀라운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놀라울 만큼 일정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시작해요. 정리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죠. 고객 기록은 반드시 남겨요.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먼저 확인해요.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의 책상 위 혹은 작업실 구석에는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가 섞인 모서리가 닳고 페이지가 구겨진 작은 공책들이요. 어떤 노트는 작업 순서를 적어 놓았고 어떤 노트는 안전수칙을 적어 놓았어요. 어떤 노트는 고객 응대 방법까지 적혀 있었죠. 그 노트들은 도시 곳곳에 심긴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주방을 흘끗 봤어요. 주방장이 재료를 정리하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죠. 뭘 적으세요? 오늘 사용한 재료량이요. 내일 장 볼 때 참고하려고요. 역시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식당 주방이었죠. 혹시 노트 있으세요? 한국에서 쓰던 거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낡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노트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노트들이 나중에 커다란 의미로 돌아올 거라고. 이 도시를 바꾼 건 거대한 자본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작고 낡은 노트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방식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 몽골 청년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트. 31살. 울란바토르에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마트 점주가 한국 이야기를 들으려면 바트를 만나봐야 한다고 소개해줬습니다. 바트의 사무실 벽면에는 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업 일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7년이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에서 일했어요.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현장 관리자가 됐죠. 무엇을 배웠나요? 기술인가요? 바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갔어요. 제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 모두 한국에 다녀왔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수십만 명. 울란바토르 인구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이 도시를 걷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거대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죠. 시간을 지키는 법, 정리정돈하는 법, 기록하는 법, 안전 규칙을 따르는 법. 그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배운 거예요. 노트들을 펼쳐보니 작업 순서 그림, 안전 수칙, 자재 관리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뭘 바꿨나요? 바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거리 전체를 바꿨어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처음엔 소수였어요. 그들이 한국식으로 일하려 하자 주변에서 비웃었죠. 여긴 몽골인데 뭐 하는 거야? 기록은 왜 남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는 신뢰를 얻었어요. 기록을 남기는 정비소는 고객이 늘었죠. 정리정돈된 마트는 손님들이 다시 찾았고요. 바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2015년 몽골로 돌아왔을 때 건설 현장은 엉망이었어요. 자재는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안전장비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가 한국식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자재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의무화했어요.
직원들에게 매일 작업 일지를 쓰게 했죠. 처음엔 직원들이 불평했어요. 하지만 석 달 지나니까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재 손실도 줄고 공사 기간도 정확해졌죠. 그의 회사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저 회사는 정확하다. 안전하다.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다른 한국 귀환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한국식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바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나중에 몽골로 들어왔을 때 놀랐대요. 이미 한국식 방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통역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었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시장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시장을 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경제학에서 배우지 못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시장은 때때로 돈이 아니라 방식에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방식은 사람이 전파한다는 것. 바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일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배웠어요. 그게 더 좋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날며 수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그 어디에서도 이런 현상은 보지 못했어요. 한 나라의 일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 도시의 기본 규율로 자라나는 광경. 그건 투자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진 태도였어요. 저는 그날 밤 거리를 다시 봤습니다. 정확히 문을 닫는 가게들, 가지런히 정리된 정비소, 기록을 남기는 식당들. 이 모든 게 한 나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었어요. 한 작은 식당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하고 돌아왔지만 지금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벽에 붙였던 작업 순서표는 떼어졌고 매일 적던 재료 기록장도 먼지만 쌓여 있었죠. 왜 그만두셨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했어요. 메뉴판에 재료 원산지 적고 주문 기록 남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식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려 했지만 석 달 만에 포기했다고 했어요. 고객들은 빠르고 싸게 먹는 걸 원했고 정확한 시간이나 기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여기선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정비소를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작업 전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부품 교체 기록을 꼼꼼히 남겼어요. 고객에게 다음 점검 시기까지 알려줬죠. 그런데 직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직원들은 너무 까다롭다며 불평했답니다. 매일 정리하고 기록하고 확인하는 게 귀찮다는 거였죠. 결국 직원 4명 중 3명이 나갔고 그는 정비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식으로 한다고? 이 동네에선 안 통해요. 세탁소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고객에게 세탁 기록지를 건넸어요. 옷의 상태, 세탁 방법, 주의사항이 적힌 작은 종이였죠. 첫 손님이 그걸 봤더니 바로 찢어서 버렸어요. 제 앞에서요. 그는 그 순간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시당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싸고 빠른 걸 원했어요. 기록? 신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날 오후 여러 실패담을 들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려다 고객을 잃은 사람, 직원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주변의 조롱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손님이 불편해한다. 가격이 싼 데가 더 잘 된다. 여긴 한국이 아니다. 그냥 예전 방식이 편하다. 전형적인 악역은 사람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오래된 방식은 변화를 거부했고 새로운 방식은 현실성 없다는 조롱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트나 커피숍 점주처럼 성공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죠.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람들, 조롱받고 무너진 사람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트 점주가 말했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어요. 다른 가게보다 비싸다고, 복잡하다고 손님들이 안 왔죠. 제 방식을 고집하는 게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포기하면 한국에서 배운 게 다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냥 버텼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정비소 사장은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정비소가 저를 비웃었어요. 저 친구 한국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고요. 가격도 안 깎아주고 기록만 남기고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한 달에 고객이 5명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고가 났을 때였어요. 이웃 정비소에서 정비받은 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죠. 기록이 없으니까 책임도 못 물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제까지의 문화였다는 걸. 그리고 그 문화와 싸우는 건 외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수백 명의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몇몇은 버텼습니다. 조롱을 견디고 손실을 감수하며 자신의 방식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작은 균열이 나중에 도시 전체를 흔들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건 느리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변화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 한 정비소 앞을 지나가는데 줄이 서 있었어요.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옆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 정비소래. 기록 다 남겨주고 정확하게 고쳐준다고. 비싸지 않아요? 조금 비싸. 근데 믿을만해. 내 친구가 여기서 고쳤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문제 없대. 입소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만났던 마트 점주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식당은 작았지만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고 테이블마다 메뉴판에 재료 원산지가 적혀 있었죠. 옆 테이블 손님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 한국에서 일했대.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구나. 맛도 일정하고.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데려와야겠다. 저는 주방을 슬쩍 봤습니다. 벽면에는 조리 순서표가 붙어 있었고 재료 보관함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사장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오후에는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카페 사장이 정비소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제가 며칠 전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제 손님 중에 차 정비가 필요한 분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대신 제 고객 중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보낼게요. 그들은 서로의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한국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귀환자들끼리 서로 돕기로 했어요. 카페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일하니까 서로 믿을 수 있거든요. 고객을 소개해줘도 안심이 돼요. 저녁 무렵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세탁소 사장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상담한다고요. 처음엔 5명이었어요. 지금은 30명이 넘어요. 그가 보여준 명단에는 식당 사장, 정비소 운영자, 마트 점주, 건설업자, 세탁소, 카페,
심지어 작은 컴퓨터 수리점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거래도 하고 직원도 소개하고 노하우도 공유해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만드는 거였죠. 며칠간 관찰하며 확인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어요. 한국식으로 일하는 가게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그들은 조롱받고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퍼졌어요. 거긴 정확해. 사장이 약속을 지켜. 기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해결돼.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형 마트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기록이 없어서 추적이 불가능했죠. 반면 한국식으로 운영하던 작은 마트는 뭐든 입고 기록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마트 점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록의 가치를 알게 됐죠. 싸고 빠른 것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게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언제 변하는가?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몇 명이 먼저 움직이고 그들이 버텨내고 작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할 때. 한국 귀환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연결됐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도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5명의 모임에서 2 사장의 명함 교환에서 한 손님의 입소문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 이제는 도시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6째 되는 날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귀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야르. 45살.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5개의 정비소 지점을 운영하며 2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본사는 도심 외곽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체계적이었어요. 1층은 정비 공간, 2층은 교육장, 3층은 사무실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벽면의 액자였습니다.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5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어요. 1. 시간을 지킵니다. 2. 정리를 생활화합니다. 3. 모든 작업을 기록합니다. 4. 고객에게 정직합니다. 5. 동료를 존중합니다. 바야르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한국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였고 나중엔 현장 반장이 됐죠.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껏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달랐어요. 바야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장비도 아니었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 존중하는 마음이더군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동료를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니까요. 정리정돈을 하는 건 다음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 뒤에 일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건 고객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셔도 같은 품질을 받을 수 있도록요. 안전 규칙을 지키는 건 제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며 하늘에서 수만 명을 태우고 다니는 저는 태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1분 1초의 지연도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바야르가 말한 건 단순한 업무 규칙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바야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몽골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는 첫 번째 정비소를 열었을 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쌌고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째 되던 해 한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다른 정비소를 여러 곳 다녔지만 계속 같은 문제가 재발했대요. 그런데 제 정비소에서 고친 후론 문제가 없었죠. 그 고객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치나요? 바야르가 대답했어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고객은 감동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그때부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바야르가 2층 교육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교육장에는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강사가 앞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죠. 저희는 매주 교육을 해요.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도 가르칩니다. 벽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국식 작업복을 입고 정리정돈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제 직원 중 절반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직접 교육했고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여기서 전수하는 거죠. 바야르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방식이 이 도시의 표준이 됐어요. 다른 정비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 바야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 건 그들이 저희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일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일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배웠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경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존경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기 방식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 태도를 보고 배운 몽골 사람들이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강요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건 존중에서, 태도에서, 그리고 묵묵히 보여주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낡은 노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첫날부터 제가 봐왔던 노트들. 한국어와 몽골어가 섞인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해진 작은 공책들. 그것들이 어떻게 도시를 바꿨는지 알고 싶었어요. 다시 커피숍을 찾아갔습니다. 점주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첫 페이지에는 한국 공장의 작업 순서가 그림과 함께 적혀 있었고 아래 몽골어 번역이 있었죠. 처음엔 제가 쓰려고 적었어요. 그런데 직원을 뽑고 나니까 이게 교육 자료가 됐죠. 그는 이 노트를 복사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직원들도 각자 자기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 직원은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점주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노트로 직원을 교육했는데 그 직원이 2년 후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그대로 썼죠. 그 친구도 또 직원을 뽑아서 가르쳤고요. 그녀가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른 동네에 있는 작은 편의점 사진이었죠. 간판 밑에 정확한 재고 관리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트가 도시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바야르의 회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2층 교육장 벽면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1998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적기 시작한 노트예요.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작업 방법, 안전 수칙, 공구 이름, 심지어 한국 동료들이 쓰는 말버릇까지 모든 걸 적었죠. 몽골로 돌아와서 이걸 보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노트는 이제 회사 매뉴얼의 기초가 됐습니다. 각 지점마다 복사본이 비치되어 있었고
200명 직원 모두가 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신입 직원이 오면 제일 먼저 이 노트 복사본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게 우리 회사의 시작이다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건설 현장을 지나가는데 젊은 노동자가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23쯤 돼 보였습니다. 뭘 적으세요? 오늘 작업 내용이요. 어떤 자재를 썼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팀장님이 매일 적으라고 하셨어요. 팀장님도 노트를 쓰시나요? 네. 한국에서 10년 일하셨대요. 그때 배운 거래요. 그 젊은 노동자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기록 습관을 배우고 있었어요. 팀장을 통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트들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식이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 귀환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30명이 모여 있었고 모두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 노트를 펼쳐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 노트에 옮겨 적었죠. 우리끼리 노하우를 공유해요. 제가 배운 식당 관리법, 저 친구가 배운 정비 기술, 또 다른 친구가 배운 안전 관리. 각자 한국에서 배운 게 조금씩 다르니까요. 일주일간의 관찰을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초기에 제가 보았던 그 낡은 노트들. 벗겨진 표지, 찢어진 모서리, 흐릿한 잉크로 가득한 작은 공책들. 그 노트들이 이 도시의 뼈대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그 노트로 직원을 교육했고 어떤 이는 회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는 노트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계약을 따냈죠. 한국 기업들이 나중에 몽골에 진출했을 때 놀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미 준비된 시장이었던 겁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력, 한국식 작업 방식을 이해하는 관리자, 기록과 체계를 아는 현장.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 모든 건 수십 년 전 한국으로 건너간 몽골 청년들이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한 메모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관찰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될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8회째 되는 날, 저는 울란바토르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도시를 마지막으로 걸어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봐왔던 거리를, 가게들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거리는 이미 활기찼습니다. 정확히 9시에 문을 여는 정비소, 깨끗하게 정리된 마트, 시간 맞춰 배달을 준비하는 식당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커피숍 앞을 지나가는데 점주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카운터 위에는 여전히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죠.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봐왔죠.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경제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따라옵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기업이 진출하고 그 후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죠.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태도가 먼저 변했고 경제가 그 뒤를 따라왔어요. 한국으로 건너간 몽골 청년들이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한 습관들. 시간을 지키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존중하는 방식. 그게 한 사람씩 전파되며 도시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세계에 보여준 가능성의 서사가 있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몽골에서 본 건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방식과 태도.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죠. 기록을 남겼고 책임을 졌습니다.
정리정돈을 했고 안전을 우선했어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산업이 됐고 경제가 됐고 나라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본 몽골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요.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한국은 몽골에 거대한 투자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조를 준 것도 아니고 기술을 이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일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방식을 본 몽골 청년들이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몽골로 돌아와 실천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조롱도 받았지만 몇몇은 버텼어요. 한국은 방식과 정신을 전했고 몽골은 그걸 자기 땅에서 꽃피웠습니다. 이건 원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었어요. 그건 함께 배운 두 나라의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호텔방 창가에 섰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네온사인이 켜지고 가로등이 밝아지고 가게들이 하나둘 정확한 시간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요. 기록을 남기고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만들어낸 가능성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진 태도를 작은 노트에서 시작된 변화를 더 많은 곳에 전하고 싶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거리를 봤어요. 정비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 깨끗하게 정리된 마트,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힌 간판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변화는 누가 누구를 도운 이야기가 아니다. 함께 배운 두 나라의 조용한 기적이다. 하늘 위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기를, 또 다른 도시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작은 노트 한 권이 도시를 바꿨듯이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노트를 펼치고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할 거라는 것을.